도자의 흐름 11차 시 조선왕실과 백자. 도자기 이야기. 조선 왕실의 도자기 사용은 청자에서 백자 중심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백자는 고려시대부터 제작되었으나 조선에 와서는 왕실 관요가 설치되고 그 재정과 기술, 조형의 감독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기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고려시대에도 왕실에서 고급 청자를 사용하였는데 조선시대에 들어 이러한 관요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은 15세기 후반경부터 경기도 광주 분원에 왕실 전용 자기 제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궁궐의 백자 공급을 담당했던 기관은 사홍원으로, 사홍원은 본래 국왕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경국대전 사홍원조에 따르면 사홍원이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연회에 쓰이는 모든 식사 공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소임을 위해 분원이라는 전용의 도자기 공장을 관리 감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분원은 사홍원 소속의 관영사기 제조장으로서 19세기 조선 말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고려 백자에서 조선 백자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조선 왕실의 백자 사용과 제도의 정착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장인들의 역할과 백자 제작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분원 자기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고려 백자에서 조선 백자로. 국내에서 백자를 처음 제작한 때는 고려시대인데요. 10세기 전반경 중국으로부터 청자 제작 기술이 국내에 유입되고 처음으로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백자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자를 처음 생산했던 가마는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용인시 서리등지와 같은 요장들로서 처음 청자가 만들어지던 중서부 지역의 대형 전추교에서 함께 또는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백자는 청자에 비하여 소량 제작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는 청자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고급스러운 백자가 만들어졌고, 일부 지방효에서는 거칠고 색이 어두운 조질백자가 생산되었습니다. 즉, 고려시대에는 청자 중심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어 백자 부분에서 발전을 보이지는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고려백자는 자화가 덜 되어 연질에 가깝습니다. 또한 태토와 유약 안에 철분 성분이 많이 남아있어 미색, 미황색 혹은 상아색의 색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자는 1250에서 1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지는 치밀한 도자기입니다. 고령토가 주 성분으로 50% 이상이며 그 밖에 석영과 칼륨, 장석 등이 함유된 태토로 만듭니다. 이러한 백자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므로 태토와 유약의 규산질이 완전히 녹아 밀착되어 투습성이 매우 낮고 강도도 높습니다. 한편 순도 높은 백색을 내기 위해서는 흙의 선택과 정제는 물론 제작 과정과 번조 과정의 청결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진흙으로 가마를 만들고 그 내부에 백토를 발라 깨끗하게 한 후 갓발을 사용하여 번조하는 점 등은 청자와 구분되는 백자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청자에 비해 백자가 더 정결한 원료와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하는 것임을 전제할 때 백자란 오랜 세월 동안 반복 노력한 결과 얻어진 도자기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자의 질이 우수해지고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 15세기 전반경까지 도자 생산의 경향은 청자의 뒤를 이어 분청사기가 생산의 중심에 있었으나 경기도 광주, 지방의 분청사기가 중심이 되는 일부 가마에서 백자를 소량 병산했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백자 제작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는 1932년 금강산의 방화선 공사시에 발견된 명백자 일괄품이 있는데요. 명문에 의하면 이 백자들은 이성계와 많은 사람들이 사리기로 봉안한 그릇으로서 양구 방산에서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과 향로로 구성된 이 일괄품은 경도가 약하고 잔물도 많아 당시 백자의 제작 상태가 완전한 경질백자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자가 완전한 경질백자에 도달한 시기는 조선 초인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측됩니다. 조선 초의 문헌자료에 따르면 세종 7년 명예 사신 윤봉에게 백자장본 10탁분을 광주에서 만들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440년대에는 고령, 광주, 남원 등지의 백자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내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 백자는 15세기 세종대에 질이 우수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도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질백자 제작이 시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개국 직후에 사용한 그릇들은 주로 분청사기였는데요. 따라서 태조 이후로 일정 기간 동안 분청사기가 대전을 비롯한 각 관서에서 공사용의 그릇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 7년 성선린의 상소에 사치와 향락을 사대부와 왕실의 표본이라 생각지 않았던 조선 사대부답게 금은기 대신 사기와 칠기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국 초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기 위한 사대부의 표본을 그릇에서부터 찾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료에도 금은기 대신 사기나 목기, 칠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보이며 자기 사용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건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 요구했던 과도한 금은기 상납과 제작 비용의 차이 등 정치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지방에서 분청사기를 만들던 요장들은 차차 백자를 생산하는 가마로 전환하였으며 광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차츰 백자 제작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생산된 도자의 판도가 바뀌어간 이면에는 1460년대 후반에 경기도 광주에 사홍원 소속의 왕실 도자기 제조장인 분원을 설치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실의 백자 사용과 제도의 정착. 분원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 속한 퇴촌면, 실촌면, 초월면, 도청면, 경안면, 오포면은 왕실의 땔감을 공급하던 공급지였으므로 분원 요장은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 설치되었고 땔감의 공급여하에 따라 광주 군내에서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이설은 요업을 불안정하게 하였으므로 18세기 이후 땔감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분원을 정착시키게 되는데요. 18세기 초 무렵에는 우천 강변의 금사리에 약 30년 정도 머물렀고 1752년에는 분원리에 정착하였습니다. 요장이 정착되면서 안정된 요업 기반을 이루게 되고 동시에 여러 개의 가마를 축조하여 번갈아가며 대량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분원의 인구를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과 판매에 집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개국 초에는 여러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기의 공납과 수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자기의 수납을 호조에서 관장하였으며 아직 자기에 대한 관영 수공업 체제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종 17년에는 화기의 진공이 불편하여 상납에 대한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진상을 폐지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때 화기는 단단하고 치밀한 인화문 분청사기로 추정되는데 이는 아직 백자가 진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납의 문제 및 장인에 대한 관리와 그릇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명에 장인의 이름을 써넣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아직 조선의 자기수공업이 본격적인 관용수공업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백자가 조선의 특징을 갖추게 된 것은 세종대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의 도자기 부분을 살펴보면 자기소와 도기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자기소와 도기소로 구분한 후 도자기의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은 자기를 생산하던 곳은 상품 자기소인데요. 상품 자기소는 경기도 광주가 한 곳, 경상도 고령 한 곳, 상주 2곳으로 전국에 걸쳐 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양의 왕궁과 가깝고 우수한 백토가 산출되며 수운이 편리한 곳은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양질의 백자를 생산해오던 기술력이 있었고 양질의 자토와 땔감이 풍부할 뿐 아니라 물기를 이용하여 한양으로 수송하기 편리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사홍원 소속으로 광주에 분원을 두고 왕실과 중앙관부에 필요한 도자기를 전적으로 생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원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왕실이나 관청용으로 납품되던 분청사기는 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지방 수요에 주력하게 되어 지역성이 두드러졌으며 결국 서서히 소멸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요의 설치는 조선시대 도자 발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방으로부터 토산 곡물로 걷어들이던 도자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광주에서 전적으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가마는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물 대신 인력을 제공받아 일정 기간 도공이 관요에서 복역하면 세금을 면해줌으로써 수세 방식이 곡물에서 요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요의 경우 관으로부터 품질 향상을 위한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만큼 도자기의 제작 방식은 전에 비해 자유로워졌습니다. 더욱이 지방요에서 관요에 올라와 노동력을 제공한 후 돌아간 도공들의 기술 전수에 의해 지방 생산품의 백자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분원제도는 조선 중기부터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사본을 허용하게 되어 자본을 대던 상인 물주들이 품종이나 조형에 관여하게 되었고 결국 상인들에게 예속당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분원 본연의 제작보다 상인 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본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의 관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조차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만큼 해체되어 갔으며 조선 전기에는 100여 호가 활동하던 분원이 겨우 10여 호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관요는 1883년경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일부는 분원에 남아 요업을 이어갔고 또 일부는 여주 등지로 이주하여 자연 도공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지만 왕실 주도로 운영되던 요업은 19세기 말경을 고비로 쇠락하였습니다. (3) 장인의 역할과 백자 제작. 먼저 분원 사기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에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중앙관청인 사홍원 분원에 부역하는 경공장으로 사기장 380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수공업 장인은 대개 해마다 일정 기간 공적인 부역에 동원되고 동원된 날수만큼 납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분원 사기장도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장인과 작업을 하지 않고 대신 부역에 해당하는 배를 바치는 장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43년 간행된 대전 후속록에는 분원 사기장의 자식이 그 업을 이어 세습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조선 전기 이래 충분한 사기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분원 사기장의 수는 380명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분원에 소집된 장인 수는 38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고 난 17세기에 이르면 외방 사기장으로 입역하는 사람 수가 해마다 줄어 남아있는 자는 겨우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요에서 일하는 사기장을 소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분원 사기장들이 일종의 고용장인이 되어갑니다. 즉, 분원의 전속 장인들을 두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포를 납부하여 분원 장인들에게 급료로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분원 장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는 곤란했기에 사적으로 도자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요. 1754년에 승정원 일기를 통해 정해진 왕실 진상을 다하고 나면 장인들의 생계를 위해 사적으로 도자기를 매매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원 백자의 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이 사홍원 분원을 설립하여 백자를 직접 관리 감독 생산한 것은 궁궐과 관청에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백자를 진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 전기 성현의 용제총화에는 해마다 사홍원에서 관리를 보내 좌우로 나누어 각 관이 서리를 인솔하고 봄에서 가을까지 만드는 것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영조대 법전인 속대전에도 사홍원에서 번조하는 자기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진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요의 번조 작업은 매해 음력 2월 백토를 채굴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번조한 사기는 봄과 가을로 나누어 6월과 10월에 각기 진상하였는데요. 이처럼 1년에 2차례 통상적으로 번조하는 것을 예번이라 불렀습니다. 이 외에 왕실의 행사나 궁궐 또는 관청에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별번이라 불렀는데요. 별번의 경우는 대개 특별한 행사 등에 따른 것이어서 평상시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갓발에 넣어 굽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봄, 가을 진상 때 함께 바쳤습니다. 조선 전기의 관요 가마터에서는 유약을 입힌 후 굽 안쪽 바닥의 유약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별자를 적은 사발과 접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질 좋은 태토로 그릇을 만들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워낸 우수한 백자들로 별번한 그릇임을 표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백자들은 경복궁과 같은 궁궐 유적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주요한 소비 지역인 옛 도성의 중심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상된 자기는 궁궐의 평상시 식사나 외국 사신의 접대, 왕실의 연회에서 사용되었으며 제기나 약을 담는 약용기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전기 국가의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국조 오례의에는 종묘에서 사용되는 제기의 모습을 그림과 함께 나타냈는데 여기에 수록된 살례를 백자로 제작한 예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해 분원에서 진상했던 자기의 수량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다만 1694년의 승정원 일기 기록에는 그 해에 쓰일 백토를 채굴하면서 봄과 가을 번조를 통해 제작할 도자기가 13,000개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어 참고가 됩니다. 4. 분원 자기의 유통과 판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원 도자기는 진상과 공납의 본래 목적 외에 사적인 주문을 통해 제작되기도 하였는데요. 조선 전기 문신이었던 심수경의 문집 견한잡록에는 그의 친척이 사홍원의 참봉으로 근무하며 분원 도자기의 감조관이 되었는데 그에게 시를 하나 지어주면 술잔을 놓는 받침인 배대에 써서 구워준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 관요 가마터에서는
낮고 평평하게 넓은 접시 형태의 그릇에 푸른색의 청화 안료로 시를 적은 예들이 확인됩니다. 가마터 출토품 이외에도 현재 이러한 형태의 접시가 여러 점 전하는데 안쪽에 적힌 시들은 대개 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요에서 일찍부터 사적으로 주문 제작된 도자기로는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함께 묻는 지석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관요 가마터인 경기도 광주 번천리 5호와 9호 가마터에서는 각기 가정 33년의 명문을 통해 1554년으로 추정되는 백자 지석편과 가정임자로 1552년에 해당되는 명문이 포함된 백자 지석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이하곤의 두타초에 수록된 시도 그가 지석 번조를 위해 개인적으로 분원에 머무른 때에 지은 것입니다. 또 그의 기록에는 당시 제작되던 다양한 분원 도자기에 대한 감탄이 나타나는 가운데 다만 돈이 없는 것이 죄일 뿐이라 하면서 주문뿐 아니라 사적인 구입이 가능했던 상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분원의 도자기가 사적으로 판매되었던 것은 장인들이 분원에 전속되어 정착하면서 생계수단이 필요했던 당시 분원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숙종대인 1697년의 승정원 일기에는 이미 분원 장인들이 본래 농사짓고 장사하여 생계를 꾸리는 방도가 없어 전부터 단지 약간의 봉족가만 받거나 사사로이 번조하여 끼니를 잇는 길이 있었다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원 장인들이 본래 관요에서 금지된 사적인 도자기의 제작과 판매를 생계수단의 하나로 시도하던 것은 분원이 한 곳에 고정된 직후인 1754년 무렵이 되면서 정례적인 진상이 끝난 후 한시적으로 사적인 제작과 판매를 허용하도록 공식화되기에 이릅니다. 이는 애초에 주문층이나 사용층에 관계없이 판매를 염두에 둔 상품성 높은 도자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성장해 가던 상인층의 영향력과 맞물려 조선 후기 관요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용 도자기의 유통과 확산은 더욱더 촉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의 활약과 분원 자기의 일반 유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상인의 활동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관청용 도자기를 납품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1741년에 비변사 등록 기록을 보면 여러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분원에서 납품받지 않고 사기전에서 공급받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요에서 맡았던 관용자기의 제작은 점차 사기전이나 사기계를 통한 납품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궐에서는 납품된 도자기의 관리를 돕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완성품 그릇의 굽바닥이나 굽 주변에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한글로 그릇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였습니다. 19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에 걸쳐 주로 파악되는 한글 점각명 백자는 사발, 접시, 항아리 등의 굽 주변에 한글로 수량, 진상되는 곳, 진상되는 시기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각의 명문은 그릇의 제작 단계에서가 아니라 완성품이 납품되고 사용되는 단계에서 편리한 방식으로 표시된 것이며 한글이 사용된 점에서 궁궐의 궁녀들이 중심이 되어 명문을 새기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18세기 중반 이후 도자기 유통에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상인들은 19세기를 거치며 점차 조선시대 관요의 역할이었던 고급 자기의 공급을 대신해 나갔습니다. 나아가 도자기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가던 상인들은 19세기 후반에는 1874년 작성된 분원변수복 설절목에 보이듯 자본의 투자자로서 분원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원이 관요의 지위를 상실하고 민영화되는 19세기 말에 이르면 이들 상인 물주, 즉 공인들이
분원의 경영권을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실과 백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